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아내와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볼링 동호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는 볼링을 좋아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볼링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그저 자랑스럽고 기분 좋기만 했죠. 하지만 동호회에 가입한 후부터 아내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동호회에서 중요한 경기 있어라고 말했을 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중요한 경기가 동호회에 그렇게 자주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오늘 같이 볼링 할 사람이랑 너무 친해져서 좋다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같이 볼링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아내는 항상 나와만 볼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고부터 아내와 같이 볼링 하던 사람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또 동호회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가 나간 후 집을 나섰습니다. 몰래 동호회에 가서 아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때 저는 아내가 동호회에 도착한 후 곧 다른 남자와 함께 볼링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남자는 너무나 친근하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몸집이 크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딱히 특별할 건 없었지만 아내와 너무나 가까워 보였죠. 그 순간 제 가슴에 어떤 비수가 꽂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즐거워하는 걸까? 왜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까? 갑자기 화가 났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아내는 계속해서 동호회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그 남자가 회사 동료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지? 그 남자는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와는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었기에 아내와 그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둘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날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동호회에서 재밌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응, 아주 재밌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비밀을 풀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일이 더 자주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심이 커졌어요. 아내는 늘 볼링 동호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도 볼링 동호회 일정에 맞춰서 오늘은 좀 늦을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볼링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그 남자와 너무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집을 나서자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동호회가 열리는 장소를 가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고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 하루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남자가 우연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아내와 자주 볼링을 하던 남자가 내 직장 동료라는 걸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 남자와 회사에서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딱히 겹칠 일도 없었고 그저 아내와 친한 동호회 회원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내 바로 옆에 앉아 말을 걸 때 저는 정말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그가 제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대답을 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과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나와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계속 가까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 아내는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지켜보았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오늘은 정말 피곤해라며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뭔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제 마음속에서 아내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아내, 정말 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친해진 거지? 왜 나에게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을 쉽게 꺼낼 수 없었죠. 대신 아내가 자주 나가 있을 때마다 더욱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짧은 순간에만 나타나는 그 남자의 흔적을 따라가며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점점 더 자주 만났고 아내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어요. 볼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매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집에 늦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남자와 함께 볼링을 하거나 동호회 일을 한다고 말하며 자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친구랑 볼링 치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친구라면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 했고 그게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간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몰래 그들의 만남을 추적하며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동호회가 끝나고 아내와 그 남자가 자주 만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그들이 웃으며 나누는 그 순간들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아내와 공유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오늘은 늦었네. 재밌었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그냥 그저 그랬어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했고 그 순간에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대답 뒤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평범하게 대답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날 밤 그녀가 나에게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일이 지나 회사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볼링 치는 게 재밌었죠? 라며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얕은 속임수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렇네라고 대답했지만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가 내 앞에서 아무런 진지함 없이 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남자와 함께 일하는 현실. 그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아내와 그 남자가 만나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관계를 파헤쳐야만 했어요. 아내가 자주 만나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아내에게 했던 일들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내 손으로 드러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고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친구라는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어느 날 나는 아내가 동호회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남자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동호회 일정에 참여하는 동안 그 남자가 항상 나타나곤 했죠. 나는 조용히 그 남자와 마주치기로 했습니다. 그가 나와 마주칠 때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나는 미소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있었고 마치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호회는 재밌었어요? 나는 그 남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내와도 잘 지내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내와 잘 지낸다고. 그가 정말 내 아내와 무엇을 잘 지내고 있다는 건지 그 말 속에서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차마 말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순간은 바로 이때였어요. 그 남자는 단순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었고 아내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더 이상 그를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와 뭔가 관계가 있나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그를 정통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내에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는 더 이상 용서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그 남자에게 한마디도 없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기록한 내용들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속였고 얼마나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는지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들 사이에 있던 거짓된 관계를 완전히 폭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와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였죠.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 그들에게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치고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만큼 차갑고 단호한 나를 처음으로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내가 꺼낸 증거들을 보고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녀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의 감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 라고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답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과는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과를 했지만 나는 그런 말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더 커져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였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냐고. 내가 말하는 동안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며 떨고 있었죠.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이 그 남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면 나는 그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회사에서 우리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죠.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동정도 용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너무 커져서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분명히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비밀을 지켰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내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지 그에게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전과 달리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증거를 다 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할 차례다. 나는 그에게 경고를 주었고 그는 침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지 다 알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당신의 인생을 망칠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고 나는 아내에게도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야.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나는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한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나는 가슴속에서 묵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감정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단지 가슴이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감정, 배신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해방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했어요. 결국 나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나는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나를 배신했던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와 배신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 그렇게 재밌었어? 속옷도 벗겨질 만큼? 나는 그녀를 얼어붙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그리고 그 순간 뜨거운 기름팬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기울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믿었고 누군가는 도망이라 생각했다. 아름답고 평범했던 일상은 어느 날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책을 사랑했던 한 남자, 그리고 그의 곁에서 점점 무너져갔던 한 여자. 그들이 맞닿았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그 끝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폭력도 불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침묵이다. 조용히 쌓여온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진 오해의 파편. 과연 사랑은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혹은 이 상처는 서로를 전부 태워버리는 끝이었을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처음엔 그저 책을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로 향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동화책으로 시작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펼쳐지던 그 환상적인 세계는 내 유년 시절의 도피처이자 안식처였다. 잠들기 직전까지 책장을 넘기며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곤 했다. 숲속의 요정, 무서운 마녀,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들은 마치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어른을 위한 책으로 옮겨갔다. 처음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단편 소설들이었고, 이후로는 추리소설, 스릴러, 심리 드라마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의 촘촘한 추리나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긴장감 있는 전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딱히 어떤 장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글이 마음을 흔들면 장르 따윈 상관없다는 것. 나는 그렇게 수많은 책 속에서 수많은 날을 살아왔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 국어 선생님이 고전 소설 하나를 숙제로 내주셨다. 제목은 죽은 영혼들. 이름부터가 무겁고 우울했다. 책장을 펴자마자 느껴지는 고리타분한 문체와 배경에 금세 지루함이 밀려왔고 두 쪽을 넘기기도 전에 나는 의자에서 꾸벅 졸고 말았다. 결국 그 책은 내 책꽂이 가장 아래 칸으로 밀려났고 졸업할 때까지도 다시 펼친 적이 없었다. 그 시절에 나는 그저 자극적이고 빠른 전개에만 익숙했던 철없는 독자였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인터넷 광고에서 같은 제목의 영화를 봤다. 혹시나 고전을 각색한 건가 싶어 클릭했는데 막상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공포 영화였고 시작부터 긴장감이 넘쳤다. 음산한 배경음과 날카로운 편집 덕분에 눈을 뗄 수 없었고 결국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몰입했다. 역시 고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작품이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TV나 영화보다 책이 더 좋다. 특히 겨울 따뜻하게 데운 온돌방에 앉아 두툼한 책 한 권을 무릎에 올려두고 조용히 넘기는 그 시간은 세상에 어떤 오락보다 값지고 깊다. 영화로 각색된 원작도 흥미롭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학소설, 즉 SF에 가장 큰 흥미를 느낀다. 지금의 과학으로는 구현 불가능한 상상력, 지구를 넘어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누군가에겐 허황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설정 속엔 오히려 현실보다 더 치열한 인간 드라마가 숨어 있다. 하지만 가끔 좋아하는 SF 책들이 다 떨어질 땐 어쩔 수 없이 로맨스 소설로 손이 가곤 했다. 예전엔 여자들이나 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의외로 감정선이 섬세하고 몰입도도 높았다. 잔잔한 문장 속에서 삶의 이면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었고 때론 현실보다 더 리얼한 감정들이 활자 속에 담겨 있었다. 내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내 지연이는 대체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블로그나 자극적인 기사에 더 관심이 많았고 내가 책 속에서 의미를 찾는 동안 그녀는 실시간 검색어 속에서 재미를 찾았다. 어느 날 지연이는 내가 읽은 책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종이책만 읽어? 너무 구식이잖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작은 전자책 리더기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내가 당신 주려고 샀어. 여기엔 뭐든 공짜로 볼 수 있대. 나는 순간 멈칫했다. 마치 종이책을 고집하는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잔소리보단 나름의 배려 같았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전자책이라는 걸 손에 들었다. 하지만 손끝의 감촉은 여전히 종이의 바싹거림을 이기지 못했다. 지연이는 내가 책을 자꾸 사오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말로 직접 뭐라 하진 않았지만 택배 상자에 포장된 책 더미가 현관에 놓일 때마다 그녀의 입꼬리는 무심하게 일그러지곤 했다. 또 샀어? 이젠 진짜 꽂을 데도 없잖아. 그녀는 그런 말을 툭 던지고는 책장 구석에 앉아 하나하나 정리하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동네 도서관엔 내가 원하는 책이 거의 없었다. 대출되기만 몇 주가 걸리고 SF나 해외 소설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 직접 사서 모으기 시작했다. 집 안거실 한쪽 벽면은 점점 책으로 채워졌고 나는 그걸 작은 서재처럼 꾸몄다. 낮은 책장 위엔 직접 만든 명패까지 올려두었고 책마다 장르별로 새긴 스티커까지 붙였다. 누군가는 유난이라 하겠지만
나에겐 이게 하루 중 가장 정리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그런 나를 볼 때마다 투덜거리곤 했다. 휴지 더미 쌓아놓은 줄 알았네. 먼지 닦느라 내 팔만 고생이지 뭐. 책 읽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정색하며 말하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좀 생산적인 일을 해봐. 태훈 씨. 생산적인 게 뭔데? 나 회사 열심히 다니잖아. 돈도 잘 벌고. 부족한 거 있어? 없지. 그래도 집안일 좀 나눠보면 안 돼? 집안일? 예를 들면? 베란다 화분 정리라도 좀 하지 그래? 그건 힘든 것도 아니잖아. 나는 대꾸했다. 나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야. 주말엔 쉬어야지. 그런 건 전문가 불러서 하면 돼. 그 사람들 생계에도 도움되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진짜 사람 말 못 알아듣게 하네. 말이 안 통해. 그게 나야. 말 안 되는 남자랑 결혼한 거 누구 탓이게? 지연이는 말끝에 씩 웃으며 말했다. 정말 어휴, 몰라. 밥이나 먹어. 상 다 차려놨어. 책을 탁자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따라가자. 불고기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 내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몇 해 전부터 요리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지연은 요리학원도 다녔고 유튜브로 레시피를 뒤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았다. 주방은 그녀의 실험실이었고 나는 매일 그 결과물을 시식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태훈 씨,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아니, 보기 딱 좋아.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나 밥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맛보잖아. 그게 다 칼로리더라니까. 요리하면서 살찌는 게 제일 억울한 거 알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연아, 진심으로 말하는데 난 지금 모습이 정말 좋아. 살이 좀 있으면 어때? 당신 그대로가 좋은걸. 그녀는 주스를 마시다 말고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럼 내 몸매에 결점이 있다는 거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상처 주려던 건 절대 아니야.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좀 더 날씬해지고 싶긴 해.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 모집하더라. 수강료도 저렴하고 한번 등록해보는 건 어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당신은 책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나는 내 몸을 위해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같은 거 아닌가?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다. 지연은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요즘 빠져있는 SF 소설을 소개했다. 그 책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이야기였고 그 안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과 장치들이 넘쳐났다. 그중 몇몇 장치는 나조차도 진심으로 현실에서 만들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나는 어느새 머릿속에서 하나의 구상이 맴돌기 시작했다. 내가 자본만 좀 있다면 진짜 저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설계로 바꾸는 과정, 그건 어쩌면 내게 새로운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나는 조용히 법무팀 담당인 기범이 형을 찾아갔다. 형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현실 감각과 판단력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꺼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모니터에 떠있는 자료들을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구현하려면 제법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겠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 군사용으로 응용할 여지도 있고 민간 쪽도 나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용기를 얻었다. 바로 관련 업체들을 찾아 제안서를 돌렸고 며칠 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회신이 왔다. 그들은 회의를 요청했고 나는 바로 출장을 준비했다. 회의실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젊고 유능해 보였다. 나는 준비해온 상세 설계도를 펴놓고 장치의 핵심 원리와 기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중 일부는 기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지만 나는 최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그들을 설득했다. 이건 단순한 추적 장비가 아닙니다.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 치매, 환자 보호 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치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장치죠.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사이 지연도 요가 수업을 착실히 다니고 있었다. 주민센터 강당에서 진행되는 그 수업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이면 그녀는 내게 그날 배운 동작이나 스트레칭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확실히 몸이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 예전 같으면 낮잠이나 잤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나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평소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아내가 이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나면 동네 부녀회에도 나갔다. 김치 담그기 체험이나 손뜨개 수업에 참여하고 때론 퍼즐 맞추기 같은 조용한 취미에도 빠져들었다. 그 변화는 놀랍게도 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내가 개발한 장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엔 이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기초 테스트를 거치고 실제 응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1년이 되기 전 나는 회사를 통해 적잖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입지도 단단해졌다. 이제는 단지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를 지연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늘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책 속 세계에 빠져 있을 때도 현실을 붙잡고 살아준 사람이다. 나는 작은 전기차를 계약했다.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에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탑재된 최신형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운전면허는 아직 없어도 괜찮아. 근처 학원 등록도 다 해놨어. 천천히 배우면 돼. 지연은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이 촉촉해진 채 나를 바라보았다. 태훈 씨 진짜 감동이야.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여유 속에 묘하게 미끄러운 틈이 하나 생기고 있다는 걸. 요가 수업은 계속 다닐 거야? 내가 물었을 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몸은 확실히 가벼워졌고 강사님이 계속 다녀야 유지된다고 하셨어. 게다가 식단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요즘은 클렌징 위주로 먹고 있어. 그녀의 말투는 밝았지만 어딘가 이전보다 더 단호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요리도 잘하잖아. 아예 식당 하나 열어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지연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엔 단순한 고민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냥 만드는 건 좋은데 사업은 내 성격에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내 주방이 더 편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지연이 물었다. 어디 가? 책 좀 더 읽으려고. 그 말에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또 책이야. 내가 당신 좋아하는 디저트 만들었는데. 나는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냉장고에 남겨줘. 진짜 나중에 꼭 먹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 뒤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은 겉보기에 평범했다. TV도 꺼져 있었고 라디오도 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오직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책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몇 줄을 더 읽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서히 내려앉는 졸음에 손끝에 힘이 풀렸고 눈꺼풀은 이내 무겁게 감겼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에 눈을 떴을 땐 지연이 벽장에서 담요를 꺼내 내 어깨에 살포시 덮어주는 중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잠시나마 따뜻했고 나는 모른 척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그대로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문제도 불만도 오해도 모두 일시정지된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서야 지연은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그다지 의욕이 없어 보였지만 전기차를 몰고 골목을 누비고 싶다는 말에 나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미묘한 흥분을 읽을 수 있었다. 차가 너무 조용해서 좋아. 디자인도 딱 내 스타일이고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생기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꼈다. 운동은 여전히 다니고 있었지만 빈도는 줄었다. 주 3회였던 요가 수업은 주 1회로 바뀌었고 대신 외출은 더 잦아졌다. 운전 연습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넘겼지만 지연은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 외에도 따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름값이 예전보다 많이 들더라. 차 점검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할지도 몰라. 드레스룸 정리 좀 하려고. 선반만 바꿔도 분위기 달라진다니까?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정확히 왜 필요하냐는 질문 대신 그냥 지갑을 열었다. 지연이 뭔가를 원할 때 그게 크든 작든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가 내가 벌어온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며칠 뒤였다. 회사 일정이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다. 뜻밖의 여유에 기분이 좋아져서 지연이 좋아하는 수제 초콜릿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작은 이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그녀를 놀래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땐 불이 꺼진 채로 조용했고 지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핸드백도 신발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도 펴지 못한 채 멍하니 기다렸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들어선 건 지연이었다. 처음엔 나를 못 본 듯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거실에 앉아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 태훈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나는 조용히 와인과 초콜릿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기분 좋아서 일찍 왔어.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고.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어딘가 싸늘했다. 이미 하루가 꽤 즐거웠던 모양이네. 지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꾸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좀 떨다 왔어. 별일 아니야. 하지만 나는 벌써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흐릿한 시선 모두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지연아, 너 술 마셨지? 조금.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억울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술 마신 건 맞는데 조심해서 운전했어. 문제 없어. 문제는 사고 유무가 아니라 그 자체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려고. 지연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맞받았다. 책이나 보지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살짝 비틀거리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냥 멈췄다. 이번엔 믿고 싶었다. 스스로 알아서 조심할 거라고. 책을 다시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혹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지연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조금은 내 기준에선 많이였다. 하지만 깨우지 않았다. 이 상태에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와 내 서재 겸 작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불을 껐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일 아침 반드시 이야기하자. 그녀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했고 이불 속은 미적지근한 체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등을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마치 깊은 잠 속에 빠져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머그 2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커피 향기 속에서 나는 은근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1층에선 여전히 아무 기척도 없었다. 출근 준비도 해야 했고 더 기다릴 수 없어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 문을 열자 이불은 그대로였고 그녀는 없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욕실 문 앞에 섰고 안쪽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샤워 커튼 너머로 지연이 멍하니 선체 물줄기를 막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눈동자에 스친 당황함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왜 그래? 갑자기 욕실까지. 나는 숨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다. 당신 기다리다가 얘기 좀 하자고. 그녀는 표정을 되돌리며 대답했다. 알겠어. 금방 내려갈게. 씻고 있으니까 나가 있어.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다식은 커피를 버리고 새로 한 잔을 더 내렸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다과도 꺼내어 식탁 한쪽에 정리했다. 잠시 후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지연이 거실로 내려왔다. 말없이 커피를 건넨 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야. 근데 어젯밤은 좀 달랐잖아.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신 채로 운전까지 한 건 솔직히 걱정됐어. 지연은 커피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한숨처럼 말이 흘러나왔다. 근데 별일 없었잖아.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엔 그랬지. 근데 다음에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어. 그냥 택시 타고 와줬으면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많이 마셨더라. 난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그녀는 무심하게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어? 친구들이랑 밤 좀 보냈다고 뭐 그렇게 큰일이야?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 나는 너랑 우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동안 서로 믿고 잘 지내왔잖아. 지연은 한참 말이 없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바꾸려고? 그동안 책만 파던 사람이 이제야 나 좀 들여다보는 거야? 그 말은 내게 깊은 상처처럼 꽂혔다. 지연아, 나는 항상 당신을 챙긴다고 생각했어. 함께 식사하고 필요한 거 사주고 말도 자주 걸었고 그게 부족했다고 느낀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됐어. 그만하자. 이제는 진심이든 뭐든 다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컵에 남은 커피는 그대로였고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계를 바라봤다. 아침 미팅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더니 흙은 나를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출근 안 해? 지금 늦지 않았어? 나는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장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로의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어딘가 모르게 이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요리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가끔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람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말보다 더 많은 걸 눈치채게 된다. 특히 피하려는 기색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지연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 한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녁이 늦어졌다. 마트에 좀 들렀어. 요가 수업이 길어졌어. 부녀회 사람들이랑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은 늘 그럴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유가 아니라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행동의 미세한 변화였다. 표정은 점점 무미건조해졌고 가끔은 내가 뭘 말해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곤 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로맨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아니, 지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믿으려 했었다. 나는 나름대로 외모도 가꾸었고 회사 일도 성실하게 했으며 지연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꼼꼼히 챙겼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 레시피도 찾아보고 책에서 본 감성적인 표현도 가끔 써보았다. 나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연도 한때는 그런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단절되었다.
내가 돌려 말하듯 물어보면 지연은 금세 눈빛을 바꾸며 대화를 끝내버렸다. 또 그 얘기야? 그만 좀 하자. 무심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 안에 담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피했고 나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다. 마치 벽 앞에 선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나는 책을 덮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쉽게 읽혔다. 피곤함, 당황함, 그리고 묘한 체념. 지금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술 냄새를 풍겼다. 눈을 감은 채 한참 말을 잇지 않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 오늘도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했어. 근데 경찰 단속에 걸렸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올 무게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맞잡았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는 마치 자기를 책망하듯 중얼거렸다. 문 열고 나오는데 너무 부끄럽더라. 그냥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내 가슴에 묵직하게 꽂혔다. 아무도 몰라. 내 외로움도, 내 생각도, 당신도 몰랐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그녀를 아끼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었을 뿐, 그녀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연이 이런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도 책만 파고들지 않았을지도. 함께할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 간극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이 이야기는 지금 그녀에게 짐일 수 있고 내게도 상처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침묵 속에서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며칠이 조용히 흘러갔다. 처음 이틀 동안 지연은 마치 깊은 반성을 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외출도 삼갔다. 아침이면 말없이 커피를 내렸고 저녁이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나마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지연의 외출은 다시 시작됐다. 예전처럼 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이젠 택시를 타고 오거나 누군가 차로 데려다주는 일도 잦아졌다.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지쳐가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엔 감정이 점점 사라졌고 집은 더 이상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닌 그저 몸을 눕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대화를 시도했다. 말로 설득하려 했고 우리의 거리를 좁혀보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한결같은 말로 도망쳤다. 피곤해. 그만 좀 해. 그 얘긴 나중에 하자. 그리고 어느 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저녁, 지연은 또다시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고 입에선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붙잡아 침실로 데려갔다. 옷은 이미 군데군데 엉망이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그대로 재우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욕실로 데려갔다. 지연아, 조금만 참아. 정신 좀 차려야지. 나는 조심스럽게 샤워기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어깨에 떨어지자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움찔했다. 차가워. 도대체 왜 이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야. 잠깐만 이렇게 있어봐.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지연은 몸을 떨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숨을 고르며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수건을 꺼내 그녀를 감싸고 다시 침실로 데려갔다. 수건을 꼭 움켜쥔 채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침착하게 눈을 맞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이제는 말해. 어디에 있었고 누구랑 있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취했는지. 지연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방어적이었다. 또 그 얘기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하게 하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그래? 그럼 대답 좀 해봐. 왜 속옷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 말에 지연은 순간 굳어졌다. 눈빛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속옷? 나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끊어졌다. 나는 최대한 억누르던 감정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엔 분노가 맺혔다. 대체 누구야? 누구랑 있었던 거냐고. 지금 말 좀 해, 지연아. 그녀는 갑작스럽게 한쪽 뺨을 감싸며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제 사람 손까지 올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나는 그대로 멈췄다. 실제로 손을 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폭력을 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나 몰래 그런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켰다. 나가. 지금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아. 그 말은 한기처럼 식은 방 안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혼란과 분노, 슬픔이 뒤엉켜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걸친 채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는 진실을 직접 파악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 인연이자 전직 강력계 수사관이었던 석진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은퇴 후 서울 외곽에서 민간조사 회사를 운영하며 기업 보안이나 법률 자문을 맡는 일을 한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지연의 최근 변화에 대해 설명했고 법적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석진은 내게 연락을 해왔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나는 약속된 시간에 그가 운영하는 조사 사무실 인근 카페로 향했다. 석진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연 씨 판교 근처 운전학원 강사와 반복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어. 장소도 시간도 거의 일정해. 여기 사진이랑 카드 결제 기록까지 다 있어. 나는 침을 삼키며 서류를 넘겼다. 사진 속의 남자는 예상과 달랐다. 건장한 트레이너 스타일도 아니었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나이도 지연보다 많아 보였다. 정말 저런 사람이야? 나는 자료를 다 확인한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졌다. 판단은 내 몫이야. 석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나는 그 길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부엌에서 팬케이크 반죽을 부치고 있었다. 달콤한 향기와 함께 뒤돌아본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긴장감.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지연의 손놀림이 멈췄고 프라이팬 위 팬케이크는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었을 때 너 뭐라고 했더라? 친구들이랑 있었다고 했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재밌었어? 속옷도 잃어버릴 만큼? 지연은 마치 벽을 마주한 사람처럼 움찔하다가 이내 냉소적으로 웃었다. 뭘 그렇게 증거까지 모아서. 이제 만족해.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물었다. 왜였어? 그 사람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어? 난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말이 통했어.
당신처럼 책만 들여다보는 사람 아니고 나는 늘 조용히 살림하고 말 걸면 응, 아니면 나중에만 들었어.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은 뭐였는데? 기념일 챙기고 요리 도와주고 차까지 선물해줬잖아. 당신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를 위한 걸 했지.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수품 같았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걸 배신으로 갚아야 했던 걸까? 그래서 이제 그 운전 강사한테 가겠다는 거야? 지연은 펜 위에 있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조리대 옆에 노인 끓는 기름팬 쪽을 슬쩍 바라봤다. 그 미세한 시선의 흔들림에 내 온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날 하찮게 보지 않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나도 이젠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아. 그걸 이렇게 말한다고 모든 게 끝나진 않아. 우린 부부야. 쉽게 끝낼 수 없어. 이미 마음은 떠났어. 더는 의미 없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말은 마지막 선을 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준비할게. 이제부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만 판단하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식탁 위에 엎드려 차가운 침묵을 깔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다. 출근 전, 퇴근 후, 심지어 주말까지도 지연이 있는 병실을 찾는 게 하루의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처음 며칠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기름 화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피부 일부는 재건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연은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한동안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처음 말을 건넸을 땐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벽만 바라봤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사과는 그녀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다. 지연은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우린 이미 끝났어. 태훈 씨. 상처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깊은 데에 있어. 그녀의 말은 날 뼛속까지 후벼 팠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병실을 찾았지만 점점 면회는 제한되었고 결국 그녀의 요청으로 더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연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나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해 이사를 갔고 공동명의였던 전기차도 집도 적립금으로 전부 그녀에게 넘겼다. 나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지연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다. 책장에 가득한 책들도 늘 그녀가 만든 향신료, 냄새가 배어있던 부엌도 그녀가 없는 공간은 모두 의미를 잃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날을 떠올렸다. 혹시 내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섰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그녀가 다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인생은 후회를 되돌려주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당시 개발했던 군사 장비 사업도 지분을 모두 정리해 다른 이에게 넘겼다. 큰 수익을 남겼지만 이상하게 허전했다. 성공은 있었지만 나눌 사람이 없었다.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지연이 한 지방 도시의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얼굴은 아직 흉터가 남아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예전에 지연이 자주 해주던 그 달콤한 냄새를 따라 나도 반죽을 저었다. 식탁 위에 놓인 팬케이크를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디서든 잘 살아줘서.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젠 과학소설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었다. 그 속에서 나는 우리가 놓쳤던 것들, 서로 오해했던 마음의 결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지연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가 행복하길, 그리고 스스로도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같았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